전세 사기 피해자 명단 속 낯익은 이름. 뉴스 속보로 전세 사기 피해자 명단이 공개된 날 나는 그 화면을 무심코 넘기려다 손을 멈췄다. 이름들이 줄지어 나열된 단순한 목록이었다. 누군가는 전 재산을 잃었고 누군가는 삶의 기반을 통째로 빼앗겼다는 설명이 뒤따랐지만 그날의 나는 그저 또 이런 일이구나라고 생각하며 화면을 끄려 했다. 그런데 한 이름이 눈에 들어왔다. 너무 익숙했다. 너무 자주 불러왔던 이름이었고 휴대폰 연락처에도 그대로 저장돼 있던 이름이었다. 처음에는 동명이인이라고 믿었다. 한국에서 흔한 이름도 아니었지만 그래도 설마 그 사람일 리는 없다고 생각했다. 그 사람은 늘 나도 피해자야라는 말을 입에 달고 살았고 부동산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분노부터 보이던 사람이었기 때문이다. 전세 사기 뉴스가 터질 때마다 그는 누구보다 먼저 분노했고 피해자들의 인터뷰가 나오면 고개를 끄덕이며 이 나라가 미쳐 돌아간다고 말했다. 그래서 더더욱 명단 속 이름을 외면하고 싶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이 이상하게 불편했다. 단순한 기분 탓이라고 넘기기엔 그 불편함이 오래 남았다. 나는 다시 명단을 캡처해 확대했다. 철자 하나, 띄어쓰기 하나까지 똑같았다. 생년 정보는 비공개였지만 거주 지역이 눈에 걸렸다. 그가 살고 있다고 늘 말하던 동네와 일치했다. 그 순간 설마라는 생각이 혹시로 바뀌었다. 나는 그날 밤 잠을 거의 자지 못했다. 머릿속에서는 두 개의 이미지가 계속 겹쳤다. 전세 사기 피해자 명단 속 이름과 내가 알고 있던 그 사람의 얼굴. 다음 날 아침 나는 스스로를 설득하려 애썼다. 피해자일 수도 있다. 명단에 오른다고 해서 가해자라는 뜻은 아니다. 실제로 수많은 피해자들이 억울하게 이름만 공개된 경우도 있었다. 그러나 이상하게도 마음은 점점 더 불안해졌다. 결정적인 계기는 아주 사소한 대화에서 시작됐다. 그날 저녁 그와 통화를 하던 중 전세 사기 이야기가 다시 나왔다. 나는 일부러 아무렇지 않게 물었다. 요즘 명단 공개돼서 난리잖아. 혹시 아는 사람 있어? 그러자 그는 잠시 말을 멈췄다. 불과 2초 남짓한 정적이었지만 평소 말이 빠르고 반응이 즉각적인 사람에게서 나온 침묵치고는 이상할 정도로 길었다. 그리고 그는 대답했다. 없지. 다 남 얘기야. 그 대답이 오히려 의심을 키웠다. 평소라면 그는 아는 사람 하나 있는데 진짜 억울하대라거나 피해자 중에 나랑 비슷한 케이스가 있어 같은 말을 덧붙였을 사람이었다. 그날은 달랐다. 대화를 서둘러 마무리하려는 기색도 느껴졌다. 통화가 끝난 뒤 나는 그동안 무심히 넘겼던 기억들을 하나씩 떠올리기 시작했다. 그는 유독 전세 계약 이야기를 많이 했다. 자신은 늘 위험한 계약은 피한다고 말했지만 이상하게도 주변 사람들에게는 계약 관련 조언을 자주 해줬다. 이 구조면 문제 없어. 이 정도면 안전해. 요즘은 이렇게 해야 세금 안 걸려. 그때는 단순히 경험에서 나온 조언이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돌이켜보면 그의 말에는 항상 구조 이야기가 따라붙었다. 집주인이 아니라 계약의 흐름을 설명했다. 나는 과거 메시지 기록을 다시 훑어보기 시작했다. 대화의 대부분은 평범했지만 전세 계약 시기가 다가올 즈음이면 이상하게 연락이 잦아졌다. 특정 날짜에만 반복적으로 오늘 계약 들어갔어? 등기부는 확인했지? 잔금일 언제야? 같은 질문이 쌓여 있었다. 그 질문들은 걱정처럼 보였지만 동시에 누군가의 진행 상황을 체크하는 느낌도 있었다. 며칠 뒤 나는 우연히 또 하나의 단서를 발견했다. 명단이 공개된 전세 사기 사건 중 일부가 내가 알고 있던 지역과 겹쳤다. 더 정확히 말하면
그가 자주 언급하던 지역이었다. 요즘은 저 동네가 제일 돌아. 거긴 매물이 빨리 빠져. 그쪽은 계약 구조가 특이해. 그가 했던 말들이 하나씩 연결되기 시작했다. 나는 처음으로 그를 의심하는 검색을 해봤다. 이름, 지역, 전세 사기, 임대인. 검색 결과는 바로 나오지 않았다. 대신 부동산 카페와 익명 게시판에 흩어진 글들이 눈에 들어왔다. 특정 계약 방식, 특정 중개 방식, 그리고 반복적으로 언급되는 중간 역할자. 이름은 나오지 않았지만 묘사가 너무 익숙했다. 직접 집주인도 아니고 공식 중개인도 아닌데 계약 과정에 깊숙이 관여하는 사람. 그날 이후로 나는 그를 예전처럼 볼 수 없게 됐다. 말 한마디, 웃음 하나에도 의미를 부여하게 됐다. 그는 여전히 자신을 피해자처럼 이야기했다. 요즘 같은 세상에 누가 믿을 수 있냐? 나도 언제 당할지 몰라. 그러나 그 말들은 더 이상 공감으로 들리지 않았다. 오히려 미리 준비된 대사처럼 느껴졌다. 결정적인 순간은 우연히 찾아왔다. 한 지인의 전세 계약 이야기를 듣던 중 계약 조건이 이상할 정도로 익숙했다. 보증금 구조, 잔금 시점, 명예 분리 방식까지. 나는 무심코 물었다. 그 계약 누가 소개해줬어? 지인은 아무렇지 않게 이름을 말했다. 바로 그 사람이었다. 그 순간 모든 퍼즐이 한꺼번에 맞춰지는 느낌이 들었다. 그는 피해자 명단에 이름을 올려놓은 채 여전히 계약의 흐름 안에 있었다. 겉으로는 당한 사람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구조를 가장 잘 알고 있는 사람. 나는 그제야 깨달았다. 명단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었다. 이 이야기는 단순한 전세 사기 피해담이 아니었다. 누군가의 몰락을 지켜보는 이야기도 아니었다. 구조 속에 숨어있던 한 사람의 역할을 추적하는 이야기였다. 그리고 그날 밤 나는 처음으로 결심했다. 더 이상 느낌이나 의심에만 의존하지 않겠다고. 이름 하나로 시작된 이 불편한 감정의 끝을 직접 확인하겠다고. 아직은 아무도 모른다. 그가 어떤 위치에 서 있는지, 얼마나 깊숙이 관여했는지. 하지만 분명한 건 하나였다. 그는 단순한 피해자가 아니었다. 그리고 이 명단은 그를 가려주는 방패가 아니라 오히려 드러내는 단서가 될 것이라는 사실이었다. 의심이 확신으로 바뀌는 순간은 되게 거창하지 않다. 아주 사소한 숫자 하나, 말투의 미세한 흔들림, 혹은 반복되는 우연 같은 것들이 서서히 쌓이다가 어느 지점에서 갑자기 하나의 그림을 만들어낸다. 나에게 그 지점은 계좌였다. 정확히 말하면 그가 늘 아무렇지 않게 말하던 돈의 흐름이었다. 처음에는 그가 부동산 관련 이야기를 할 때마다 지나치게 계좌 이야기를 많이 한다는 점이 걸렸다. 보증금은 어디서 어디로 들어가고 중간에 어떤 명의가 한 번 더 거치며 세금 처리는 어떤 식으로 분산되는지. 피해자라고 하기엔 지나치게 구조를 잘 알고 있었고 단순한 관심이라고 하기엔 설명이 너무 구체적이었다. 마치 누군가의 질문에 대비해 이미 답을 준비해 둔 사람처럼. 나는 우연을 가장해 몇 가지를 확인하기 시작했다. 전세 사기 피해자들이 주로 사용했다는 계약 구조, 특정 시기에 몰린 잔금일, 그리고 동일한 중개사무소 이름. 놀랍게도 그 모든 요소가 하나의 선으로 이어졌다. 그 선의 중심에는 늘 직접 드러나지 않는 사람이 있었다. 집주인도 아니고 세입자도 아니며 중개인도 아닌 사람. 대신 모든 계약의 앞뒤를 알고 있는 사람. 그는 늘 자신을 중간에 끼어 피해만 본 사람이라고 표현했다. 하지만 실제로는 중간이 아니라 중심에 가까웠다. 특히 계좌 흐름을 추적하면서 그 사실은 더욱 명확해졌다. 전세 보증금이 한 번에 집주인 계좌로 들어가지 않고 특정 명의 계좌를 거쳐
다시 흘러가는 구조. 그 명의는 가족도 법인도 아니었지만 반복적으로 등장했다. 그리고 그 명의와 연결된 연락처 끝에는 항상 그가 있었다. 나는 이 흐름을 직접 확인하기 위해 더 조심스러워졌다. 감정이 앞서면 실수가 나온다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일부러 평소처럼 행동했다. 그에게 아무 일 없는 듯 메시지를 보내고 일상적인 대화를 이어갔다. 그는 여전히 편안해 보였다. 오히려 내가 아무 의심도 하지 않는다는 점에 안도하는 듯 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는 스스로 입을 열었다. 요즘 전세 사기 조사 강화한다던데 진짜 무서워. 그 말은 걱정처럼 들렸지만 그 뒤에 이어진 말이 문제였다. 그래도 구조만 잘 짜면 걸릴 일은 없어. 피해자라면 절대 하지 않을 말이었다. 나는 그 순간 확신했다. 그는 이미 자신이 어떤 위치에 있는지 알고 있었고 동시에 어디까지 안전한지도 계산하고 있었다. 이후부터 나는 그의 말 하나하나를 기록처럼 기억했다. 특정 날짜, 특정 시간, 특정 표현. 그는 늘 우연이라는 말을 자주 썼다. 우연히 알게 된 거래야. 우연히 도와준 거야. 우연히 연결됐을 뿐이야. 하지만 우연히 반복되면 구조가 된다. 그리고 구조는 반드시 설계자가 존재한다. 결정적인 단서는 한 피해자의 증언에서 나왔다. 익명 인터뷰였지만 내용은 너무나 구체적이었다. 계약 당시 누군가가 중개사 말만 믿지 말고 이대로 진행하라고 조언했고 그 사람이 제시한 일정과 방식이 이후 다른 피해자들과 거의 동일했다는 것이다. 나는 그 인터뷰를 몇 번이고 돌려봤다. 말투, 표현, 설명 방식. 놀라울 정도로 그와 닮아 있었다. 나는 그제야 깨달았다. 그는 전면에 나서지 않았다. 대신 늘 한 발짝 뒤에 서 있었다. 문제가 생기면 빠져나갈 수 있는 위치, 책임이 향하지 않는 자리. 피해자가 생기면 함께 분노하며 같은 편인 척할 수 있는 자리. 그 위치에서 그는 수년간 같은 구조를 반복해왔다. 더 충격적인 사실은 그가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 명단 공개를 이용하고 있다는 점이었다. 피해자 명단에 이름을 올림으로써 그는 오히려 의심에서 벗어나 있었다. 사람들은 명단에 오른 사람을 가해자가 아니라 피해자로 인식했다. 그는 그 인식을 알고 있었고 그 점을 철저히 활용하고 있었다. 나는 점점 더 깊숙이 들어갔다. 과거 계약 시점들을 정리했고 동일한 패턴이 반복되는 구간을 표시했다. 그 안에는 늘 비슷한 시점에 등장하는 그의 이름 혹은 그의 연락 흔적이 있었다. 직접적인 증거는 아직 없었지만 구조는 완벽하게 드러나 있었다. 이제 남은 건 하나였다. 이 구조를 뒤집을 수 있는 결정적인 연결고리. 그 고리는 뜻밖의 장소에서 나타났다. 오래된 통화 기록이었다. 수년 전 그가 이건 꼭 녹음해둬라며 농담처럼 말했던 통화. 그때는 대수롭지 않게 넘겼지만 지금 다시 들으니 상황이 완전히 달라 보였다. 그는 분명 계약의 흐름을 주도하고 있었고 특정 계좌를 거치도록 지시하고 있었다. 피해자가 아닌 사람의 언어였다. 그 순간 나는 선택의 기로에 섰다. 이걸 여기서 멈출 것인가 아니면 끝까지 가서 모든 것을 드러낼 것인가. 이미 되돌아가기엔 너무 멀리 와 있었다. 그의 행동 하나하나가 더 이상 우연이 아니라는 걸 알게 된 이상 이 이야기는 반드시 끝을 봐야 했다. 그리고 그날 밤 나는 처음으로 그를 향해 질문을 던질 준비를 했다. 더 이상 돌려 말하지 않고 더 이상 감정을 숨기지 않고 그가 피해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그 스스로가 부정할 수 없도록 만드는 질문을 말이다. 아직은 아무것도 공개되지 않았다. 아직은 아무도 모른다. 하지만 다음 순간부터 이 관계의 힘의 균형은
완전히 바뀌게 될 것이다. 질문은 길 필요가 없었다. 오히려 짧을수록 상대를 흔든다. 나는 그를 마주 앉혀놓고 그동안 모아온 모든 자료를 꺼내 보이지 않았다. 대신 단 하나의 질문만 던졌다. 이 계좌 왜 항상 당신 통화 직후에 움직였죠? 그 순간 그의 표정이 아주 잠깐 흔들렸다. 눈동자가 왼쪽으로 치우쳤고 숨을 들이마시는 타이밍이 어색하게 늦었다. 사람은 거짓말을 할 때 생각보다 많은 신호를 흘린다. 그는 곧바로 웃으며 말을 돌리려 했다. 그거야 우연이지. 나도 피해자잖아. 하지만 이번엔 통하지 않았다. 나는 이미 우연이 반복될 수 없다는 걸 알고 있었고 그는 내가 그 사실을 알고 있다는 걸 직감한 듯했다. 그래서 그는 전략을 바꿨다. 부정이 아니라 합리화였다. 다들 그렇게 해. 나만 그런 게 아니야. 이 말은 곧 인정이었다. 구조가 있다는 사실, 그리고 그 구조 안에서 자신이 역할을 했다는 것. 나는 그제야 테이블 위에 자료를 올려놓았다. 계좌 흐름표, 통화 기록 요약, 피해자 증언의 공통 문장들. 하나하나를 설명하지 않았다. 그는 이미 알고 있었다. 이 자료들이 의미하는 바를. 그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고 물을 마시는 속도가 빨라졌다. 침묵이 길어질수록 상황은 그에게 불리해졌다. 그는 마지막으로 감정에 호소했다. 너까지 이러면 나 진짜 끝이야. 이 말에서 나는 확신했다. 그는 끝을 두려워하고 있었다. 무고한 피해자라면 두려워할 이유가 없는 끝을 말이다. 그가 두려워한 건 명단이 아니라 명단 뒤에 숨겨진 진짜 구조가 드러나는 순간이었다. 며칠 뒤 나는 그가 가장 피하고 싶어 하던 장소로 그를 불러냈다. 조사관이 있는 자리도 기자가 있는 자리도 아니었다. 오히려 가족과 지인들이 모두 모이는 자리였다. 그는 안도하는 눈치였다. 공개적인 곳에서는 아무 일도 벌어지지 않을 거라 믿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사람은 늘 가장 안전하다고 믿는 곳에서 무너진다. 나는 그 자리에서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대신 준비해둔 음성 파일 하나를 재생했다. 이건 이렇게 돌리면 돼. 명희는 걱정하지 마. 그의 목소리였다. 명확했고 분명했다. 그 순간 주변의 공기가 얼어붙었다. 누군가는 숨을 삼켰고 누군가는 고개를 돌렸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려 했지만 다리가 말을 듣지 않았다. 그는 변명하지 못했다. 변명은 준비할 시간이 필요하지만 진실은 준비 없이 튀어나온다. 그건 오해다. 그가 겨우 꺼낸 말이었다. 하지만 이미 늦었다. 그를 보호해주던 피해자라는 껍질은 그 자리에서 완전히 벗겨졌다. 이제 남은 건 구조를 설계한 사람의 얼굴뿐이었다. 그날 이후 상황은 빠르게 정리됐다. 그가 관여했던 계약들은 재조사 대상이 되었고 피해자 명단은 새로운 기준으로 분류되기 시작했다. 그는 더 이상 명단 속의 숫자가 아니었다. 구조의 중심에 있던 이름으로 기록되기 시작했다. 그가 가장 원하지 않았던 방식으로. 나는 마지막으로 그를 다시 만났다. 이번에는 질문을 하지 않았다. 그는 스스로 말했다. 처음엔 이렇게 커질 줄 몰랐어. 하지만 모든 구조는 처음엔 작게 시작된다. 그리고 그 작은 선택들이 쌓여 결국 누군가의 삶을 무너뜨린다. 그는 그 사실을 이제야 깨달은 듯 보였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나는 생각했다. 이 이야기는 전세 사기만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을. 누군가의 신뢰를 발판 삼아 뒤에서 설계자가 되는 사람들, 그리고 끝까지 피해자라는 가면을 쓰려는 사람들. 이 구조는 언제든 어디서든 반복될 수 있다. 그래서 이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지만 동시에 시작이기도 하다. 누군가에게는 경고가 되고 누군가에게는 용기가 되길 바라며
나는 이 기록을 남긴다. 침묵은 늘 가해자를 보호하지만 기록은 결국 진실을 드러낸다. 당신 주변에도 피해자의 얼굴로 숨어 있는 설계자가 있지는 않나요? 이 이야기가 누군가의 선택을 멈추게 하는 경고가 되길 바랍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이런 구조를 끝까지 추적하는 가장 강력한 힘입니다. 여러분의 한 줄 의견이 다음 진실을 세상 밖으로 끌어냅니다.